그럼 들고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 하면 충분히 들릴 것 같은데, 자꾸 들고 하면 배터리 나가고 있어서. 뒤에 있는 분이 잘 들리냐고. 잘 들리세요? 잘 들릴 거예요, 그죠? 제가 다 들리. 그럼 끝이요. 네. 그 저기 앞에 불 꺼질 수 있나요? 앞에 이것까지 또 이거 또 욕망. 하나씩 가는 네, 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원래는 연단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죠. 오른손 제비인데 거기 있으면 이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인지 아시죠? 네. 다음 무슨 일이시나요? 왜 웃으세요? 제가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면 웃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의 한동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저녁 6시가 넘었는데요. 예, 이런 시간에는 원래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저는 사실 노는 시간이에요. 저는 강의해가면서 논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들어가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한강에 대해서 뭐 생태계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한강에 대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강은 뭐 이번에만 논란이 있는 건 아니지요. 한강은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되면 항상 논란거리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강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한강을 이용하는 쪽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한번 되돌려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강 서울 구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얼마만큼 지금 자연 상태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그 자연이 있는 한강으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나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한강에 대해 생태계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그런 아마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생태적인 내용은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려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조선 시대가 돼가면서 완전히 우리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을 해서 한 600년 동안 거의 우리 역사의 중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한강은 뭐 이용의 대상도 됐고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한강을 주변에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래가면서 최근에 1968년도죠. 1968년도 그 윤중계 지금 여의도 있죠. 좀 개발돼가면서 사실 그때부터 한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신 1980년대부터 한강 종합개발을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과 같은 어떤 모습들이 지금 거의 형태적으로는 그때 갖추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서울시장님이 되시는 분들마다 한강에 뭘 하고 싶으셔가지고 뭐 세빛 둥둥 뜬다고 해서 세빛 둥둥 뜬 섬 같은 거 세빛섬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둥둥섬 나사 부는 거죠. 뭔가 떠내려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세빛섬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강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넘겨줬고 지금 그 내용에 따라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야 저게 무슨 자연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제가 강의를 해가면서 서서히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제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에 한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 그 시민들한테 과연 한강은 어떤 이미지였느냐. 옛날에 여러 가지 한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최근에 그래도 가장 한강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주요를 가지고 의미 있게 다룬 문학 작품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조정래 선생의 한강이더라고요. 근데 조정래 선생의 한강을 다 읽어봐도 한강에 대해서 표현한 게 없어. 실제로. 근데 한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사적으로, 지금 근대 민족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 건가를 그 뒤에 배경이 계속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요 구간 있어요. 한강이라는 소설을 보면 맨 앞쪽에 시작되는 그 부분에 주인공이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이제 제 친구는 아니죠. 이분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자기 고향에서 사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쉽게 말해 먹고 살기 힘들게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기보다는 우리 역사가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한국전쟁으로 넘어오고 한국전쟁이 끝나가면서 지금 이제 1960년대 경제개발이라는 시작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잖아요. 뭐 소장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 것들 대부호한테 뭐 빚을 잠깐 아들 가르치려고 등록금 때문에 뭘 빌렸는데 그 빚이 늘어나고 해서 결국 땅을 뺏기게 되고 아버지는 자살을 하시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농촌에서 있던 똑똑한 친구인 유일민이라는 친구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때 처음 한강을 넘어가면서 서울에 입성을 해가면서 한강을 바라보고 쓴 그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한강을 따라 얼음이 잡혀 있는 한강이물을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풀었다. 제가 볼 때는 요 두 줄의 하나의 문장이 아마 조정래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한강의 이미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얼음이 있었어요. 물은 묵직하다. 무게감. 사실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푸르렀다라는 표현. 푸르렀다는 표현이 뭘까요? 푸르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력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녹색 그러면 그런 녹색이 푸르다는 거를 녹색으로 표현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명력이 있는 그런 강물을 좀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보면 더 나옵니다. 저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처럼. 참 감동스럽죠. 저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안 흐르죠. 그죠? 막힘없이 흐르는 것처럼 내 꿈이 이루어지고, 즉 뭐냐면 한강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꿈을 향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그런 것을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강을 바라봐가면서 한강 뭐라고 해요? 한강 철교 영등포에서 노량진에서 이제 용산으로 들어서면서 넘어가면서 이 이제 주인공 그다음에 유일민은 자신의 가슴에 한강을 담으며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가슴에 한강을 담으며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잘 보면 조정래 선생님은 사실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당신이 주장한 것처럼 민족주의자죠. 철저한 민족주의자라는 것을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정래 선생이 이제 그냥 여담인데요. EBS에 나와서 60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은 국문학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첫 번째 꿈꾸는 게 있답니다. 국문학과를 왜 갑니까? 꿈이 뭐입니까? 소설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시인이래, 시인. 자기가 다 시인인지 압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시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인은 노력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없고요. 거의 다. 시인은 천재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죠.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요즘 윤동주 선생님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윤동주 선생님 얘기하는 별.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별은 희망. 우리 역사 서양이나 우리나라 별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 많은 의미를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천재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시를 쓰려고 한다고 해봐요. 한다고 시도를 한답니다. 아주 이제 밤에 이제 라디오도 틀어놓고 노래도 틀어놓고 별 봐가면서 이제 시를 쓰죠. 근데 대부분 자기들이 한 편 써보면 대부분 포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시를 쓰려다가 포기를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할까요? 장편소설을 쓰려고. 근데 장편소설은 천재가 아니어도 되는데 장편소설은 어떤 게 있어요? 체력이 엄청 좋아요. 끈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장편소설을 쓰려면 그 장편소설의 소재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현장을 뛰어다니고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찾아야만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엮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력하다가 10년 하려고 하겠어요? 아, 대부분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단편소설에 도전하는 거예요. 단편소설 안 되면 다음에 뭐로 간다고요? 수필을 쓴다지나. 그래서 그때 조정근 선생님이 그때 나와가면서 장편소설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수필을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글 열심히 쓰다 보면 뭐 수필에 잘 써놓으면 된다고 이런 표현을 뭐 하셔가면서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태백산맥이라는 것을 먼저 내놓고 그 조정근 선생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사상적인 검증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상상적인 검증 때문에 꼭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조정근 선생님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가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소설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소설,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어떻게 이게 사상 검증을 받아야 되는 소설이냐. 정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가는 주인공을 절대 소설 내에서 주인공을 죽이지 않는. 그러니까 막 소설에 막 주인공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거랍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저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가면서 태백산맥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태백산맥 읽어보셨나요? 네. 주인공이 누굽니까? 김범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보시면. 근데 그렇게 쉽게 맞추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영상문화 하대치라고 그러니까 그 하대치 정화선이죠. 정화선이 수화하고 네, 수화하고 그죠? 무당 따라고 이게 뭐냐 애까지 하잖아요. 염상진이냐 염상섭이냐. 네, 염상하고 염상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김범우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김범우가 살아남는데 김범우는 철저하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었습니다. 김범우는 철저하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민족주의자지. 전혀 좌우가 아니다. 소설을 좀 똑바로 읽었으면 좋겠다. 제발 공부 좀 해서 소설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한번 저기 한강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첫 장이에요.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한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강이 왜 자연성을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자연성을 회복하는 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건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를 좀 한번 이번에는 좀 추진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좀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한강의 의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도면으로도 나옵니다만 한강은 백두대간과 한남정맥, 한북정맥을 잇는 한반도의 중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는 특히 정치적인 역사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쉬운 말로 여러분들 삼국시대 때 신라가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결국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결국은 한강을 차지하면서 그 다음에 당나라와의 교육 연결을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라가 이제 한반도 남쪽을 차지한 거죠. 요즘 저기 경주에 가면 통일신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경주에 가셔가지고요. 불국사나 이런 데 가서 해설판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써있냐면 옛날에는 당연히 통일신라라고 썼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북통일신라 시대. 그죠? 그러니까 통일신라라고 하면 발해를 우리 역사에서 빼버리면 넘겨주는 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하면 남북국 시대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때부터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의 과거는 여러 가지 이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큰 곳이 그러면 백조 아시죠? 백조. 하얀 큰 백조 있죠, 그죠? 백조를 우리가 이제 큰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럽에 있는 그 백조는 폭곤이라고 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본인이 그 다음에 은어. 은어라는 건 뭡니까? 바다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강을 타고 돌아와서 강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서 다시 강으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즉 바다와 강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강. 그 다음에 이제 숲과 모래사장이 있는 강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혹시 예전에 그 한강의 모래사장에서 수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잘못하면 라떼를 먹는 수가 있어가지고 녹차 라떼라고 맛있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은 이제 콘크리트 호환으로 해서 이제 1980년대 한강 종합개발에 의해서 콘크리트 호환으로 둘러싸이고 그 다음에 강 하류와 강 상류를 서울 구간에서요 막았죠. 막아서 호수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모래가 덮여있던 그곳은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어떤 체육공간,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놀이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많이 살아갔던 생물들은 일부는 남고 원 주민들은 다 사라졌고 원 주인이 되는 그 생명체들은 다 떠났고 그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그거에 적응하는 새로운 그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생명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한강에 나가시면 때로 몰려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이 기억자를 형성해가지고 목 길게 빼고 슉하게 때로 몰려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민물강화입니다. 민물강화. 과거에는 제가 조사할 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강에 민물강화지는 없었습니다. 있어도 저 김포 하류 쪽에 한두 개씩 한 쌍이나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2,000마리, 3,000마리가 집단 때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민물 강화오지는 어떻게 먹이를 잡냐면 들어가죠.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먹죠. 잠수를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때로 움직여가면서 물고기를 모읍니다. 모르고 들어가서 잡아먹는데요. 잠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수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물이 빠질 경우에는 얘가 잠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름이 빠르면 얘가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중보의 영향으로 가장 혜택을 본 새는 민물 강화가 되는 겁니다. 민물 강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즘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뭐 중국에 무슨 지행할 때 보면 중국의 도시 중에 소주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소주라는 도시에 가니까 소주는 그 항주 소주 가는데 이제 거기 옛날에 그 운하가 있었잖아요. 그 북경까지 베이징까지 가는 항저우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대규모 그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 중에 한 구간이 요즘은 이제 요즘 운하가 안 움직이고 뭐 구간마다 움직이니까 소주에서 어떤 분이 그죠? 옛날에 어부가 요즘은 어부 생활을 하지 않고요. 그죠? 민물 감아오죠. 한 10마리 정도를 데리고 이 목 여기를 묶었죠. 이렇게 밑에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이게 넘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못 넘어.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받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그런 것들을 이제 관광으로 관광상품으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니까 문화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민물 감아오십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한강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지금 사실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나보강, 뭐 송화강, 홍룡강, 뭐 이렇게 아울강 이렇게 다 이제 사실은 광개토 대항까지는 사실은 우리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대간에서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3개의 정간과 정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 북쪽에 한 북쪽에 한 양의 북쪽에 있는 정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남 정맥이 속리산까지 내려와서 여기 다시 내려와서 지금 저기 강화도까지 가는 그 한남정맥, 한강의 남쪽에 있는 정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유역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빗물이 떨어집니다. 대관령에 쉽게 말해서 옛날 대관령에 빗물이 떨어집니다. 이 빗물이 어디로 갈까요? 창합니다. 창. 1cm라도 서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계속 가서 서쪽으로 가고요. 1cm라도 동쪽으로 떨어지면 이건 바로 남대천으로 해서 동해로 바로 올라가고. 이게 마름이죠. 이 마름은 물이 떨어져서 흐름이 바뀌는 이 분수령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소위 뭐 요즘 얘기로 뭐 유역권이다.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동물은 이 유역권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은 모든 동물한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먹이요? 물이요? 아니요. 산소입니다. 숨 마시고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한 5분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먹을 거는 좀 배고프면 참으면 어떤 분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집합했잖아요. 물론 물은 먹어, 그것들 다 물은 드셨습니다. 우리 저기 단식하러 들어가도 물은 먹어요. 단식한다고 해서 전부를 다 끊고 살다가는 죽어요, 바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물을 따라서 움직이지 저 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체는 최소 에너지 사용의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에너지를 더 쓰는 것은 안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건물 쫙 지어놓고 잔디밭을 확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잔디밭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쓱 지나갑니다. 이 돌아가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본능에 충실하다면 질러가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댁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걸음을 걸으실 때 지면으로부터 여러분들 발이 몇 cm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여러분이 걸으실 때요. 지면으로부터 몇 cm 떨어질 것 같아요? 10cm. 네? 10cm요? 이렇게요? 무슨 말입니까? 1cm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철이나 이런 데 이렇게 평지 지나가다가 살짝 올라오는 데 있죠. 거기에 바로 부딪힙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써야 되니까 동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물가에 있는 거예요. 물가에서 물을 먹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다 물가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살죠. 이 말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넘어갑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 전부 다 명이 있습니다. 그죠? 조령, 중령, 그죠? 60명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하고 여기 사시는 분하고 말투가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뭐 했나?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시골로 그 다음에 조금 있는 것은 그리 안 그려. 이쪽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더래요? 심지어는 그 많은 활동을 하는 우리 인간도 저 말문을 따라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만큼 많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넘어갑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유효권을 자꾸 이야기하고 한국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나의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중심이죠. 그러니까 한강은 항상 이용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유역권에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약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 유역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강 가지 말라고 할까요? 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역권을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북한강이 되는 거죠. 요게 남한강이 되는 거죠. 여기 두 개의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을 뭐라 그래요? 드물머리. 요즘 양수리. 드물머리. 두물이 만난다. 네, 두물이 만난다고 해서 드물머리예요. 근데 여기 가보면 되게 넓어요. 최근에 사단원 탕원에 갈 때마다 그냥 많이 나서 굉장히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만나가지고 여기 서해로 요런 형태. 이게 서울 경계예요. 이게 서울 경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냐면 41.5킬로. 그냥 따라서 가는 41.5킬로. 그러니까 걸으시려면 여러분들 41.5킬로, 41.5킬로. 그러면 한 100킬로 정도를 걸어야 여러분들 갔다 오십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이거 걸을 수 있을까요? 41.5킬로니까 1시간당